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교재는 요겁니다. 올킬 생기초 회계학 해가지고 이 교재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대상인데 제일 밑에도 이렇게 뭐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책의 특징들에 대해 설명해놨고 수업의 대상자입니다. 뭐 대상자를 뭐 정하는 것도 좀 약간 웃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회계의 이제 초심자죠. 초심자라는 얘기는 입문을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최초로 이제 나 이제 회계 제일 처음 시작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회계를 상당 부분 이제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점수 향상을 위한 그런 분들한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점수가 내가 회계를 이제 공부하면은 쭉쭉 올라가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이다 그러면 90점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늘 한 뭐 70에서 80, 그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죠.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늘 원인이 여기에 귀결됩니다. 기초가 부족해요. 기본기가 좀 탄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기술이 막 좋고 뭐 축구 선수인데 근데 원래 축구 선수가 이제 한 게임 뛰려면 뭐 한 기본 10km 이상은 뛰어야 심판도 한 10km씩 뛴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체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뭐 한 5, 6km 정도밖에 못 뛰는 겁니다. 아무리 기량이 좋아도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초 실력이 이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혁신적인 뭐 이게 필요하다. 파워풀한 이런 기초 어떤 그 다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 이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초차하면 더 좋아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기존에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잘 수정을 좀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회계를 접근하는 게 가장 훌륭한지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건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점수를 획득합니다. 뭐 90점이다, 100점이다. 그래서 점수인데 우리는 이 점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수험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회계니까 회계에 내가 투자한 시간이라고 할게요. 내가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이러한 점수를 획득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심자라고 한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센 기초 회계학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죠. 합격을 위해서는 절대로 낮은 수준의 실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어떤 실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진짜 기초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것만 잘 극복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여기는 올킬 생기초 회계학입니다. 책도 좀 빨가스름하고 그죠? 좀 저돌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도 뭐 식 같은 걸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책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점수 짧은 시간에서 다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떤 회계가 됐든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건 출발점이에요. 출발이라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그 과목에 접근을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는 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백해서 한번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 회계도 마찬가지. 이 회계에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성공하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 과정을 개설했으니까 특히 이런 분들, 초심자는 무조건 뭐 들으면 되고 이제 기초니까, 그죠?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예전에 뭐 이제 회계 원리나 뭐 이런 것들, 또 뭐 재무회계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는데 영 내 실력이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반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머릿말 부분이에요. 머릿말 부분. 자, 그래서 프레피스 해가지고 제일 앞에 머릿말 있죠? 자, 머릿말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입니다. 처음 회계를 공부하면서 뭐 차변, 대변.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초심자든 거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하면서 이게 좀 힘들어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번째 줄이죠.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노량진에서 계속 강의하면서 수험생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봤죠. 그랬더니 회계를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써놨습니다. 왜 회계를 어려워할까? 이렇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이 회계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면 국어나 국사 뭐 이런 데는 거부감이 없어. 왜?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왔으니까. 하지만 회계는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뭔지 대충 감을 알 거예요. 근데 완전 초심자다. 그런 분들은 뭐냐면 아예 회계가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낯선 용어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건 제가 오늘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수업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수업 게임을 친다. 거기에도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앉아 있으면 생각해 봤어요. 흔들다. 흔들다는 용어가 무엇일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똑같은 배 3장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배로 이제 판돈을 2배로 주죠. 그럼 판돈을 왜 2배로 줄까 생각해 봤더니 뭐 고수업 칠 때 이제 패를 뭐 7장을 가지고 뭐 3명이 친다면 받을 텐데 7장을 가지고 받을 텐데 그 중에 3장을 내가 상대방한테 다 공시한 겁니다. 내 패를 다 이제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이겼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판돈에 2배를 주겠다. 그게 이제 우리는 흔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수업을 쳐본 사람은 흔들다는 말이 뭐 별게 아닌데 안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흔들다 그러면 저 행동이 도대체 무엇일까? 상당히 익숙하지도 않고 막 낯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우리는 고수업을 재밌어해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근데 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회계도 어떤 룰, 고수업과 같은 그런 룰 같은 걸 배우는 겁니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하면 회계가 아주 잘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회계가 이게 상당히 낯설고 남의 이야기다. 그리고 제일 적용한 게 뭐냐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시험 과목에 이 회계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게 무엇일까 막 궁금해하면서 질문하고 뭐 이러면 회계가 아주 잘 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돼요. 그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또 계속 그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들어드려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강의는 뭐냐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훑는 게 가장 훌륭한 강의가 아니에요. 책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만한 것들을 뭐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자, 읽었는데 이거는 바로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줘요. 예. 그 예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예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파워풀한 거죠. 상당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례. 어떤 용어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상황. 이 상황을 갖다 제가 뭔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 예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을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뭐 불솟게 한다고 할까요? 이거 정말로 좋구나. 느낌이 팍 오는 거죠. 그게 이 강의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뭐냐면 회계의 문제점은 일단 우리가 거부감이 있어요. 왜 거부감이 있는가 봤더니 처음에요. 항상 뭐든지 처음 하면 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거부감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용어들이라고, 낯선 용어들. 자, 이때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상황들이 막 계속 전개가 될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제가 사례를 들 겁니다.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 걸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잘 들어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피스죠. 거기 왼쪽 밑에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 회계는 어려운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암기 위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해 위주, 그러니까 사례를 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 위주의 학습이에요. 전 지금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외울 거라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되지 않으니까. 그죠? 회계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수학 공식을 외워서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당신은 수학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외워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게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합격하는 길이다. 이게 합격이죠.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그 지식이 3일을 채 가지 않아요. 우리가 뭐 국산이 뭐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이해가 되고 해야지 거기 막 살이 붙고 해가지고 실력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 그냥 단지 막 달달달 외운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들은 것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거 한 번씩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올킬 생기초 회계학은 회계에 대해 잘 알고자 하는 초보 수험생과 보다 체계적인 회계 지식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중급 수험생을 대상으로 했다. 그게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 초심자 이 사람들 뭐 당연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저는 뭐 기초 회계를 했는데요. 헛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기초 회계를 갖다가 뭔가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 그게 이제 결국 점수 향상을 위한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걸 대상으로 하니까 꼭 열심히 이 책을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에 가지고 이제 목차 등이 나와 있어요. 컨텐츠에서 목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순서대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중요한 단원들을 조금 이제 짚어볼게요. 그래서 자, 어디냐면은 제일 앞에 오면 회계의 뭐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뭐 기초니까 걔는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챕터 2장서부터입니다. 회계 등식과 거래의 기록, 오른쪽 회계의 순환 과정 이게 나와 있죠. 거기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냐면 기초 부족자라고 했잖아요. 어디가 부족하냐면 여기가 부족한 거예요. 기초 부족자라는 그런 분들이 뭐냐면 뭐 분계라고 해가지고 뭘 쓰긴 씁니다. 근데 그냥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 분계도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해보세요. 그게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은 그걸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5장은 이제 잠깐 쉬어가는 거고, 자,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습하는 거고, 7장이 중요해요. 7장 별표, 재고자산. 그리고 8장 별표를 치세요. 7장, 8장. 원래는 이제 9장 무형자산이라는 데도 중요한데, 처음에 하실 때는 7장, 8장. 그쪽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도 중요합니다. 금융자산이죠. 특히 이제 금융자산은 제2절에 보시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보세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13장에 보시면 비유동무체 보면 제3절 사채가 아주 중요해요. 사채. 그리고 14장 보시면 자본 있죠. 거기다 써보세요. 얘는 영원한 숙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부족자. 이 책에 전부 다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가 부족해요? 14장 자본이 부족하죠. 그래서 자본을 잘해야지만 회계 실력이 좋은 거예요. 자본을 잘해야지만 회계 실력이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야구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원 포인트 레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타격 같은 거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이제 슬로우 비디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사람 타격 자세를 막 하면서 얘는 지금 무릎이 어디가 잘못됐고, 그죠? 허리가 지금 잘못됐고,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헤드업이라고 하죠. 먼저 머리가 돌아가면 안 돼요. 무조건 공을 끝까지 보고 타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가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한테 원 포인트 레슨처럼 어떻게 돼요? 자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14장 보면 자본 있잖아요. 이 자본에 대해서가 가장 많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14장을 잘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6장입니다. 현금흐름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당연히 이 책은
IFRS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록에 나와 있죠? IFRS에서 국제회계 기준. 그죠? 거기 나왔잖아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에서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이고 우리말로 하면 얘를 IFRS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책이 IFRS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시험에서 다 IFRS로 하잖아요. 그죠? 이 책을 이제 공부하고서 다양한 시험을 또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뭐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럼 제일 앞으로 가보죠. 자, 17페이지를 가보세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정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16페이지 왜 안 합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16페이지는 요약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본문 내용을 다 정리하고 16페이지에 요약 정리를 보면서 한번 되짚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뭐 반복하는 얘기들은 중요하니까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17페이지 보세요. 자, 회계의 정의가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자, 회계가 무엇이냐? 이거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게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회계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회계는 정보 전달이다. 그러면 어떤 정보 전달입니까? 회사에 관한 정보 전달이에요. 그럼 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이 아프다라든가, 뭐 이건희 회장이 뭐 얼마 전에 왔어요. 공항 패션이 좀 예전과 달라졌더라.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여기는 그거 말고요. 이거요. 이렇게 회사가 있다. 그러면 회사 돈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계입니다. 이렇게. 그럼 뭐냐면 회사가 있고 여기 정보 요구자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보 이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보 필요자죠.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사에 요구합니다. 회사 돈에 관한 정보를 좀 주세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주주나 채권자예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회사에 돈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회사에 돈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다 이 사람들한테 나온 거 아닙니까? 돈 주인들이 되죠. 그래서 돈 주인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를 말로 하지 않고 문서합니다. 그 문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 문서를 재무제표. 그러면 회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가 정보 요구자, 정보 이용자한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회사 자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회계다. 자, 그래서 제일 17페이지 위에 보시면 네모 박스를 뭐 쳐놨습니다. 네모 박스 쳐놨어요? 그것만 보면 돼요. 안에 있는 본문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만 잘 보세요. 체크해 놓으시고. 자, 다음 그림은 회계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자, 기업의 활동이 있죠? 거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뭐냐면 토지를 구입한다. 종업원한테 급여를 준다. 상품을 매입한다. 매출한다. 이게 바로 기업의 활동. 이겁니다. 그걸 우린 다른 말로 회계적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측정 기록, 분류, 요약하죠. 어디다요? 여기 재무제표에다가. 어디다 써놓으세요? 재무제표에다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보고하죠. 언제 보고요? 주주총회 때 써놓으세요. 주주총회 때. 그래서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죠.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가 주주다. 그럼 주주라면은 이 회사 주식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내다 팔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채권자입니다. 은행이라면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빌려준다면 얼마를 빌려줄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 이게 바로 회계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래서 그 밑에 제2절 보세요. 자, 재무제표가 나와 있죠? 그럼 재무제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봐보세요. 자, 회사가 정보 요구자, 정보 이용자인, 정보 이용자, 이런 사람들한테, 주주나 채권자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왜? 말은 뭡니까? 말은 금세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뭐 땅을 뭐 사고 판다 이렇게 할 때도 꼭 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사실은 계약에는 구두 계약도 있어요. 구두, 말로 하는 거. 얘는 공신력이 없어요. 반드시 뭡니까? 문서화해야지.
반드시 문서야 돼. 문서는 빼도 박도 못하니까. 도장 찍고 다 하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뭐냐면 회사가 정보 이용자한테 그죠?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장부. 그걸 우리는 재무제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밑에 보세요. 17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재무제표가 있고요. 거기 네 번째 줄 봐보세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들이 단순히 열거됩니다. 그 열거되는 게 이런 뜻이에요. 시간대별 영업 일지처럼 뭐 매달 며칠 뭐 0시 30분에 뭐 매출이 있었고 그다음에 0시 35분에 종원 급여가 지급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는 뭔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 다음과 같이 합니다. 봐보세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 정보 이용자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경제적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 이용자가 알고 싶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너의 자산부채 자본인 재무상태가 얼마냐 또는 1년 동안에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종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결과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결과물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회계라고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회사의 돈 흐름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정말로 영업 일치처럼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파악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냐면 시간대별로 해봤더니 삼성의 정보가 제 키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들춰볼 겁니까? 이렇게. 어제도 이제 선배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갔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형이 저를 부른 건 뭐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세무에 관한 사건이에요. 경정 청구 뭐 하는 이런 것들 뭐 그래서 이게 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변호사지만 세법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예요. 우리 세무직이라고 할 거예요. 뭐 경정 청구 이제 기한이 이제 3년입니다. 3년. 근데 그 형은 2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 왜 그러세요? 했더니 본인은 2005년도 걸 봤더라고요. 자료를. 2005년도에는 2년이었습니다. 근데 2003년도 2005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3년 바뀌었죠.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뭐 변호사라고 뭐 다 법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자, 내용이 뭐냐면 이제 뭐 이런 조세법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을 뭐 조세범으로 처벌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이제 자료하는데 자료가 두께가 한 이만큼 돼요. 이만큼. 그래서 저도 그거 막 읽어보려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거 읽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물며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도 이거 들춰보았는데도 막 이게 뭘까 도대체 그죠? 그래서 제가 막 들춰보면서 얘기하죠. 형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라고 이제 먼저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관해서도 무슨 일지처럼 쭉 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를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핵심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냔 말이에요. 뭐가 논점이고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게 회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는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 그게 회계예요. 기업에 보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보여주란 말이에요. 정리해서 보여주라. 그러면 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가계부를 쓸 거 아니에요. 애들 뭐 등록금 얼마 나가고 뭐 쌀값 얼마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아버지한테 보여주란 말이에요. 뭘 보여줍니까? 등록금으로 총액 얼마 나갔고, 그죠? 당신 월급 총 얼마 들어왔고, 은행에 얼마 넣어놨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딱 보여주는 거하고, 엄마가 가계부를 찍 던져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죠? 그럼 아버지가 순간 짜증이 확 나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집에 돈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요약 정리해서 보고해 주는 거. 그게 회계다. 그리고 보고하는 장부를 뭐라 불러요? 재무제표. 별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17페이지 밑에 봐보세요. 밑에 보시면 끝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끝에서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여섯 번째 줄. 자, 따라서 수천 수만 개 거래들이라는 정보를 비춰보세요. 체계적으로 분류 요약 정리한 후 요약된 보고서가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되겠죠. 그러니까 일지처럼 그걸 다 준다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나는 이 회사에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회사 저 회사 여러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회사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보고 다 일일이 확인하라? 이건 무리한 거죠. 그래서 요약 정리된 보고서가 필요하고 걔를 우리 뭐라냐면
재무제표를 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KIFRS상 재무제표죠. 그건 별표를 쳐보시고. 자, 그거는 이제 외워줘야겠습니다. 그거는 좀 외워주셔야겠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나중에 너무 당연한 건데. 뭐냐면 이런 게 저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수업을 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점수 계산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걸 배웁니다. 뭘 배워야 돼요? 청단, 홍단, 뭐 초단, 그 다음에 뭐 고돌이,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죠? 이렇게 치다 보면 너무 당연한데 처음에는 일일이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막 외우라 합니다. 야, 파란색 3장 보이지? 이거 합치면 이거 3점이야. 빨간색 있습니다. 그죠? 이거 홍단. 그죠? 초단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풀들이 있어요. 그죠? 해가지고 그거 3장 모이면 초단 3점이야. 이 고돌이는 동물 3마리를 모으고. 그죠? 점수 몇 점이야? 5점. 이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하기 너무 당연한 건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기억해두라고 얘기하죠. 그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IFRS랑 재무제표의 종류는 기본이 4가지고요. 거기 5번에 별표 쳐보세요. 주석.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혹시 객관식 시험에는 뭐냐면, 주석은 재무제표에서 제외된다면 그 문장이 틀린 문장입니다.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자꾸 이름을 외우세요. 자꾸 외우세요. 청단, 홍단, 초단, 코돌이. 외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자, IFRS상 재무제표는 기본이 4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모두 들어가요. 주석도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 책에서는, 사실 요 책에서는 뭘 주로 배웁니까? 2가지만 배워요. 1번,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위주로 하고요. 저 뒤에 가서 3번, 현금흐름표라는 걸 합니다. 저 뒤에 가서. 자, 그럼 그 밑에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죠. 자, 재무상태표란 특정 시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자본금액과 구성을 표시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상을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배운 게 이겁니다. 저기 회사가 있고, 회사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에 요약하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한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모두 들어가요? 주석도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는 이걸 안 한다고요? 이 둘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뭐라 해야 되면,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뭐냐 이거야. 이 재무상태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정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이에요? 재무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풀이에는 핵심이 있다고요. 핵심. 그 핵심이 2가지. 얘는 시점이고 재무상태다.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를 또 배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로 1번, 18페이지는 가로 1번이 재무상태표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20페이지 가보세요. 자, 20페이지 보시면 2번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거기 보면 가로 1번 포괄손익계산 뜻이 나옵니다. 그 위에 바로 보시면 뭐라 나와요?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까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그리고 경영성까지요. 이게 핵심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시점이란 말은 뭐냐면 얘는 저량을 나타냅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스탁이라고 했어요. 스탁. 저수지에 담겨있는 물의 양. 이게 스탁이 되고요.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유량이에요. 흐르는 물의 양. 영어로 하면 플로우입니다. 흐르는 물의 양이죠.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익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얼마 봅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한 1억씩 봅니다. 오, 그래도 많이 버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10년에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씩 밖에 못 버니까 많이 버는 게 아니죠. 누가 또 얘기합니다. 이게 당신 얼마 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 1,000만 원 봅니다.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아, 좋아요. 하루에 하루.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요. 그죠? 하루에 1,000만씩 번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익을 나타낼 때는 뭘 의미해야 돼요?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요. 기간. 그러니까 기간이 없는 손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성과를 보고할 거란 말이에요. 정보 이용자한테. 저희가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정보 이용자는 궁금해하단 말이에요. 그래 1억? 1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억을 얼마 동안 벌었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꼭. 그러니까 반드시 애시당초 장부를 만들 때 1억이라는 돈을 얼마 만에 번 거예요? 10년 동안에 1년 동안에요. 그걸 명시해 주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재무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저량이라고 하는 거. 얘는 뭐냐면 시점별 표시가 가능합니다. 물어보죠. 이종원, 너 지금 현재 너의 재무 상태 뭐야? 빨리 얘기해 봐.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아, 제가 아파트가 얼마짜리 있고요? 아파트가 뭐 3억짜리가 있고 이게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로다가 1억을 받았고요. 은행 예금이 얼마가 있고요. 자동차 얼마짜리 있고요. 얘는 시점별로 보고할 수 있죠. 언제 현재 상태로 내가 무엇이 얼마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8페이지를 좀 봐보세요. 18페이지. 정리를 해보죠. 자,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걔는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렇게 써놓으세요. 걔는 저량이에요. 저량, 시점을 나타낸 저량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의 뜻이 뭐냐면 그 다음 문장이에요. 자산부채 자본의 금액 나오죠. 그 자산부채 자본을 우린 뭐라 불러요? 재무상태라 불러요. 자산부채 자본을 우린 뭐라 하냐면 재무상태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 재무상태의 구성 항목 나오잖아요. 재무상태표는 뭐가 나옵니까? 자산부채 자본 나오죠. 그럼 여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인데 이 재무상태가 뭐라고요? 이게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배울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란 말이에요. 그럼 경영성과는 뭡니까? 얘는 수익, 비용, 이익이 되죠.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은 뭐예요? 자산은 무엇이고 부채는 무엇이고 자본은 무엇인지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익은 무엇이고 비용은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해야지. 그게 아까 했던 용어고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이때 새로운 걸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죠?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해요. 적극적인 자세. 아, 나 싫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랑 배드민턴 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세였어요. 우리 와이프. 호주머니에 손 넣고 막 대충 하다가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빨래에서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저보고 주스라고 그래요.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죠? 그럼 제가 와서 막 죽고 하면 되죠. 그러면 갑자기 저도 막 맥이 빠지죠. 그 다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상대방이 막 어려운 공인데 그걸 막 살려내요. 그죠?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상대방 쉬운 공인데 막 괜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의욕이 막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죠? 어떤 뭐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당연한 얘기 뭐냐면 우리는 재무제표를 배웁니다. 재무제표 제가 뜻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시점의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을 공시하는 겁니다. 그럼 100% 질문 나오죠. 그럼 선생님 자산은 뭡니까? 아, 부채는 뭐예요? 자본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만 가지고 있으면 회계가 아주 쉬워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한번 하고 그냥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회계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적극적인 자세. 18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재무상태표라는 거 만들고 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가는데 제일 밑에 네모 박스를 봐보세요. 자산이 무엇이냐? 그래서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된다. 여기 밑줄 쳐보세요. 미래 경제적 효익. 밑줄 쳐보세요. 자산의 제일 핵심 단어는 그거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산은 뭐냐면 이거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거예요.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뜻이 뭐냐면 미래는 나중에 그런 말이고요. 여기 효익은 만족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적 효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돈이에요. 돈. 돈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자산은 나중에 이 자산이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우리 278. 278이 자산이죠. 왜 자산입니까? 278이 없으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강좌를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이렇게 우리 음성으로만 듣는 것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더 파워풀하잖아요. 뭔가 보여주니까. 저는 사실 동영상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카세트 테이프 세대 옛날 공부할 때 해가지고 그때 뭐냐면 막 엄청 하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쓰고 있는 건가? 왜냐면 판서를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얘기만 듣는 거 얘기만 듣고 지금 분위기가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여러분 보잖아요. 이렇게 훨씬 더 파워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게 있으니까 돈을 더 벌어주잖아요. 얘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자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18페이지 다시 제일 밑에 보세요. 거기까지 말고 잠깐 쉬었다 하죠. 자,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로서 얘가 나중에 뭐예요? 돈을 벌어줍니다. 책상이니 이런 거. 그죠? 전부 다 자산이 된다. 보시고. 자, 부채를 봐보세요. 기업이 미래에 제3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그러니까 자산이나 용역이 이제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돈을 줘야 될 의무예요. 한마디로 써보세요. 뭐예요? 빚진 거죠.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진 걸 얘기합니다. 여기 하고 있는 거 여기.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산이란 나중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거. 부채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진 거.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얘는 자산 빼기 부채를 우리 뭐라 합니까? 자본이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봐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잔액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자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뭐 밑에 등식이 있습니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했는데 거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 하죠.